자, 공산주의의 본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의물 다 받으셨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혁명을 부르짖습니다.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프롤레타리아를 내세워서 혁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다 같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련의 예를 들면 노동자가 한 명, 두 명이었겠어요? 그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입니다. 그 수백만 명이 모두가 다 대통령 노릇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프롤레타리아가 다스려야 되는데 프롤레타리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으로 시작해서 공산당 독재론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당원도 또 되게 많습니다. 그 전성기 소련의 공산당원이 몇십만 명 됐겠죠. 그 몇십만 명이 어떻게 다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지도자가 되겠어요. 결국은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공산당 독재가 되고, 공산당원도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당을 이끌어가는 중앙위원회, 소수의 지도자들의 과두체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앙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소련에서는 스탈린의 측근이 되고,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측근이 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측근이 됩니다. 결국은 노동자, 농민의 세상,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시작했는데 그게 공산당 독재가 되고, 공산당 독재가 소수 지도자들의 독재가 되고, 결국 그 소수 지도자들의 독재는 1인 숭배로 귀결되고 맙니다. 그 지난주 강의 제목이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맨날 민중을 내세우고 민권을 내세우고 민주를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독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억이 되시죠? 그래서 지난 주에 나눴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스탈린이 한 말, 권력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다. 교환 다 받으셨죠? 예, 교환에 있습니다. 다들 멍하니 저만 쳐다보시면 안 되고 교환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권력의 장악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의 기술입니다. 이래서 공산주의가 강한 겁니다. 다른 주의, 이념, 사상은 글자 그대로 주의, 이념, 사상이지만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는 주의, 이념, 사상일 뿐만 아니라 투쟁이고 싸움이에요. 싸우는 방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 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싸움에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는 투쟁의 기술이고 싸움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라는 이름의 투쟁. 평화라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요. 그 권력 장악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방법, 수단, 투쟁 형태 가운데 하나가 평화입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는요, 우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기를 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벌이는 과정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쟁해갖고 무기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미국이 왜 6.25 때 한국을 도와줬냐면 남아있는 재고 무기를 다 처분하기 위해서다. 무기 팔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대리 전쟁을 한 것이 6.25다. 뭐 이런 얘기가 한국에서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전쟁에 대한 기본 시각이에요. 사실은 전쟁을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이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무기 팔려고 6.25 전쟁 일으켰나요? 김일성이가 일으킨 거죠.
김일성이가 쳐내려와서 미국이 도와준 거죠. 근데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일으켰다는 얘기 안 하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 민족이 희생됐다. 요딴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전쟁관이에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전쟁은 자본가들이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언제 없어지느냐?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해서 지구상의 자본가 계급이 없어지고 자본주의 국가도 없어지면 그제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죠. 레닌이 쓴 책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 강령이란 책에 우리가 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부르주아를 타도해서 끝내 타도하고 수탈한 뒤에라야만 비로소 전쟁은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이번 주 강의는 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겁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구하기 어려운 비매품이에요. 저 밖에 있으니까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의 본질이라는 윤원구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러면 부르주아를 타도해야 평화가 오고 자본주의 국가들이 무너져야 평화가 온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 부르주아를 타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 그거는 평화를 지향하는 행위가 돼요.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말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건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평화예요. 왜? 자본가가 없어지는 게 평화거든요. 그 자본가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일으키는 거는 평화고 전쟁을 일으켜도 그거는 평화입니다. 왜? 자본가를 없애기 위한 전쟁이니까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니까 그건 평화행위가 되는 거고요. 자본가들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후르츠초프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평화 공존은 이때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국가랑 평화 공존을 한다. 데탕트 정책 이런 걸 펼쳤어요. 그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야 자본주의를 타도해야지 무슨 공존이야 무슨 평화야 라고 공산주의자들이 막 항의하니까 공산당 두목이었던 후르츠초프가요 아니야 내가 말하는 평화 공존은 자본가 타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계급 투쟁의 포기나 타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투쟁의 한 형태다. 자본가를 타도하는 게 계급 투쟁이잖아요. 자본가를 타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력, 전쟁, 폭력이 적합할 땐 그대로 하고 지금 자본가가 너무 세력이 강해요. 지금 전쟁 일으켰다가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투쟁의 한 형태로 평화 공존 정책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평화예요. 적을 타도할 만한 시기와 역량이 갖춰지지 않을 때 평화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죠. 자, 6.25 전쟁 전에 1950년 6월 7일 날 평양방송에서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 40배 컸어요. 북한의 방송이 아주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대대적인 방송 공세를 펼쳤습니다.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그러니까 많은 남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한과 북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자. 어떻게 조국을 통일할 건지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8월 15일 날 평양에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남조선 동무들 북한까지 오라고 괜히 수고할 필요 없이요. 어디서? 서울에서 최고 입법회의를 하자. 그러니까 6월 달에 남한과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다 회의를 해갖고 결정한 다음에 8월 15일에 국회를 통일조국의 국회를 서울에서 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6월 7일 날 평양방송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또 뭐라 그랬냐면 남한에 감금돼 있는 기독교 지도자 조만식과
북한에 강급되어 있는 조만식과 남한에 감금되어 있는 남로당 지도자 공산주의자 김삼룡과 이주화를 교환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평화공세, 인질, 포로로 잡힌 주요 지도자 교환하자고 말했는데, 교환하자고 말했던 6월 10일 날 북한의 평양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냐면 북한군 사단장, 여단장,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참모장 강건이 각 부대의 지휘자, 사단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23일까지 남한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완료하라. 6월 23일까지 전쟁 준비를 딱 완료하고 신호를 보내면 곧바로 기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라. 안에서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명령해놓고 밖으로는 6월 25일 날 조만식, 이주화, 김삼룡을 교환하자. 8월 15일에 서울에서 통일조국을 위한 국회를 구성하자. 그들이 서로 주요 지도자 조만식, 김삼룡, 이주화를 교환하자고 얘기했던 날이 6월 25일이었어요. 그날 교환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25 당시를 복기해 보면요,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해놓고 겉으로 평화공세를 외칠 때 남한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박터지게 남한의 주요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북한이 6월 15일 날 회의하자 그러니까 그 회의에 내가 대표로 가야지, 우리 당이 가야지, 우리 단체가 가야지, 쟤네가 가면 안 돼. 김일성이 던진 미끼를 서로 물으려고 싸우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당한 것이 6.25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평화를 외칠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 이게 또 있어요.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 이 대단한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이란 걸 발표했어요. 합의했습니다. 내용이 감동적이에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자.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죠?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는다 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8개월 후인 1973년 3월에 저 제주도 우도, 제주도에서 더 내려가야 되죠, 전라남도 완도, 저 남쪽까지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습니다. 이게 8개월 후에 무장공비 침투한 거 우리가 발견한 거고요. 그 전에도 우리가 발견 못했지만 간첩을 비롯해서 수많은 참 대남 적화를 위한 요원들을 내려 보냈겠죠.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뒤로는 무장공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1974년의 역사예요. 그러면 2018년은 다른가요? 올해 복귀해 봅시다. 작년 가을에 아주 뒤숭숭했습니다. 그죠? 작년에 제가 1년 내내 강연 다니면서 싸웠던 게 뭐냐면은 3월 달에 전쟁이 난다, 5월 달에 전쟁이 난다, 9월 달에 전쟁이 난다, 전쟁을 예언했던 예언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예언가들이 전쟁만 예언했으면 제가 한가했을 텐데 그 예언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저는 이호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했어요. 나한테 배우다가 쫓겨난 애들인데 자꾸 사기치고 이상한 소리 해갖고 쫓아낸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이호 목사님을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전쟁 예언을 해갖고 걔네들 말을 들은 분마다 아니 목사님 밑에 있던 아무개가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누가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1년 내내 진땀 뺐습니다. 작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트럼프도 뭐라 그랬더라? 파이어 앤 피어리라 그랬나요? 진노와 불꽃으로 북한을 무슨 요한계시록 비슷한 소리를 하면서 북한을 친다. 북한에서도 뉴욕을 타격한다고 그러고 괌을 날려보낸다고 그러고 험악했습니다. 그러죠? 이 분위기가 언제 누그러졌어요? 올해 1월 달이 딱 되더니 갑자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니 평창올림픽에 오더니 판문점 회담을 하더니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지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8년 들어서 갑자기 평화 공세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갖고 한국 언론에서는 닥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잘하는 바람에 평화가 왔다. 실제로 어느 신문이 닥치고 문재인, 전 세계가 닥치고 문재인의 그 평화협상력과 중재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태영호 공사님이 쓰신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쫙 읽어봤더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거기 이 얘기가 나와요. 2016년 5월 2년 전에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뭐가 결의가 됐냐면요, 2018년 초부터는 조선도, 북한이죠, 조선도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하는 평화적 환경 조성에 들어가야 한다. 2018년부터는 우리도 평화 공세로 나선다고 2016년에 북한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평화는 뭐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건 자본주의 국가,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고요. 2016년에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결의된 평화는 뭐냐?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화하는 평화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평화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게 평화예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 자본주의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평화협정을 얘기할 때는 핵을 계속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저 수꼴통 목사가 자꾸 남북 긴장을 제가 강조합니까? 이번 주에 언론 보도가 막 터져 나왔죠. 미국 CNN부터 시작해서 미국 다수의 언론이 무슨 보도를 했습니까?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진행하면서 비밀리에 계속해서 핵 개발을 완성하고 있었다. 강성이라는 강성대국, 북한의 구호거든요. 강성이라는 이름의 비밀 핵무기를, 우라늄을 붙여갖고 만드는 엄청난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이번 주에 언론 보도된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뜨겁게 보도했는데 마지못해서 한국 언론에서도 몇 군데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뉴스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하면서도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었다. 당연하죠. 제가 몇 주 전에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연했던 거, 이 자리에서 강연했던 거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시죠?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게 그들의 평화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다르다. 평화도 하나의 수단이고 평화라는 이름의 투쟁입니다. 두 번째, 통일전선 전술.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인데요. 레닌이 쓴 책 전투적 유물론의 의의에 관하여 라는 책에 보면 오직 혁명가의 손으로만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자가 범하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오류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공산주의자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탁월한 리더들을 길러냈어요. 소수 정예주의, 비밀주의에 의해서 혁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 정예인 혁명가들을 강조하지만 혁명가만 가지고 혁명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수 정예 혁명가가 다수의 대중을 포섭해야 혁명이 가능하다. 이게 레닌 이래의 방병론입니다. 이것, 통일전선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마르크스주의를 털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공산주의를 이해하려면 통일전선 전술을 이해해야 돼요. 소수의 혁명가가 다수의 대중을 조종하는 방법, 다수의 다른 세력들을 움직이는 방법, 다수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서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방법이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닌의 말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른 단체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냐? 우리랑 의견이 비슷한 단체. 그래도 협력이 가능한 단체가 아니고요. 무서운 게 근본적 문제에서 공산당과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 지엽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신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이거 근본적 문제예요? 지엽적 문제예요? 근본적 문제죠. 우리 이거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유신론이 근본적 문제인데 이 근본적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한 자는 무신론자죠. 그럼 기독교인이 무신론자들과 협력이 가능해요? 적과의 동침이 가능합니까? 딴 거는 다 동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 이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걸 해야 공산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철두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과 얼마든지 연합을 해요. 저는 직접 수도 없이 봤습니다. 투철한 기독교인, 투철한 복음주의자, 투철한 반공주의자들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공산주의자들한테 포섭돼 가지고요. 공산당은커녕 왼쪽 근처만 가도 경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한 1년 지나면은 한통속이 돼 있어요. 저는 10여 년 동안 그런 목사님, 그런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수도 없이. 왜? 근본적 문제와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과 협력할 줄 아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이죠. 여기 대한민국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근본적 문제와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과 협력한다는 게 뭐냐? 자, 이 대목에서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주사파와 공산주의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 우파를 찍을까요? 좌파를 찍을까요?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우리나라의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있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우파를 찍겠어요? 좌파를 찍겠어요? 우파를 찍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 그렇다고 좌파 정권이 제가 다 주사파라 그런 게 아닙니다. 주사파와 공산주의자들은 좌파 후보들을 찍는다. 제 말이 맞죠? 자, 그 관점에서 좌파 정권의 탄생 과정을 복기해 봅시다. 첫 번째 좌파 정권, 김대중 정권. 김대중 씨는 박정희 정권 때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누구하고 연합을 했습니까? DJP 연합, 김종필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김종필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이였고 5.16 혁명의 동지였고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어요. 자, 박정희 정권의 박해를 받은 사람과 박정희 정권의 2인자, 근본적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하는데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각제 개헌을 해서 김종필 씨를 총리로 세워주겠다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노무현 씨는 노동자들 데모하는 데 가서 연설하던, 노동운동하던 변호사예요. 정몽준 씨는 좌파들이 말하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재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아들입니다. 근본적 문제에서 견해가 같아야 달라요. 한 사람은 자본가, 재벌이고 한 사람은 노동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전에 노무현, 정몽준 연합을 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물론 깨지긴 했지만 그 연합의 효과는 있었죠. 그게 노무현 당선에 중요한 또 공헌이 되기도 했죠. 세 번째, 좌파들은 광주 5.18의 살인마가 전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두환은 살인마다. 이 선동이 많이 퍼져갖고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5.18 광주 사건 때 전두환은 살인마고 문재인은 그 광주에서 막 시위가 일어날 때 비슷하게 시위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시위에 관여했던 젊은 변호사였어요. 그러면 5.18이라는 사건을 볼 때 5공화국, 전두환 정권, 이건 살인마고 문재인 씨는 그때 서울에서 시위했던 민주투사니까 정반대, 근본적인 견해를 달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 전에 지난번 총선 때 그때 민주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때 뭐였죠?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었나? 하여간 무슨 민주당이었죠. 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구였죠? 문재인 씨가 제발 도와달라고 손잡은 사람은 김종인. 그 김종인 씨는 5공화국에서 전두환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5.18에 투쟁했던 민주투사와 5.18의 학살자라고 지목받는 전두환 정권에 요직에 있었던 사람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해요. 근데 연합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 좌파 정권의 탄생사를 복귀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과의 연합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 정권의 통일전선 전술을 활용할 줄 아는 혁명가, 전략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통일전선 전술을 더 쉽게 설명하면 너에게 3개의 적이 있거든. 나 혼자 1대3으로 싸우면 지죠. 공산주의는 제가 서두에 오늘 강의 제목처럼 싸움의 기술이고 투쟁의 방법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기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길까요? 1대3으로 싸우면 져요. 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적이 셋이면 둘과 연합해서 하나를 타도하는 거예요. 그럼 적이 셋이었다가 둘이 되죠. 이 둘과 어떻게 싸워요? 2대1로 싸우면 불리하니까 하나를 포섭해서 하나와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나머지 하나를 타도해요. 적이 셋이면 둘과 연합해서 하나를 죽이고, 적이 둘이 남으면 그 중에 하나 연합해서 다른 하나를 죽이고, 이제 적이 하나만 남으면 1대1로 싸워서 타도하라. 이게 혁명의 방법입니다. 그러자면 어제까지는 적을 타도하기 위한 동지였다가 어제까지는 동지로 연합해서 공동의 적을 죽였어요. 근데 그 연합한 세력이 오늘은 적이 셋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내가 죽여야 됩니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돼야 돼요. 이게 깨름칙하죠. 어제까지 같이 싸우자 그래 놓고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런 양심 따위는 버려라. 이게 레닌의 교훈입니다. 사회민주주의자의 임무. 얘는 항상 자기가 민주주의자래. 무슨 사회민주주의자의 임무입니까 이게? 공산 테러 집단의 임무지. 공산당 깡패, 조폭의 임무.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정직한 제목인데 그 책에서 뭐라 그랬느냐? 오늘의 동맹자에 대하여 내일은 반대할지도 모르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오늘의 동맹자한테 내가 내일 반대하는 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뒤통수라 그럽니다 이거를. 등 뒤에 칼 꽂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뒤통수 맞는다. 등 뒤에 칼 꽂는다. 배신한다. 요거를 등 뒤에 칼 꽂는 뒤통수라고 말하지 않고 레닌은 뭐라 그러냐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독자성.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무슨 자본가들이 말하는 양심 따위에 구애받지 말고 그걸 뒤통수니 등 뒤에 칼 꽂는다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자성. 우리의 혁명을 위해서 어제의 동지에게 오늘 칼을 꽂을 수 있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독자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라. 그 양심의 가책 따위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이런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혁명을 했기 때문에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100개국 이상을 공산화시켰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주사파 공산주의자가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921년 12월에 국제 공산화를 추진했던 단체 코민텔은 3차 회의에서 이 통일 전선 전술이 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이 돼요. 여기서 두 가지 통일 전선 전술을 얘기합니다. 위로부터의 통일 전선, 아래로부터의 통일 전선. 뭐 간단해요. 위, 상층부, 지도자 계층을 향한 통일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다른 정당, 다른 사회단체, 다른 기관의 상층부, 위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과 통일 전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1단계예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 정당이 있으면 공산주의 정체를 감추고 사회민주주의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 놓고 다른 정당의 당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을 포섭해서 상층부를 포섭해서 위로부터의 통일 전선을 형성해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통일 전술은 당연히 주요 정당,
기관, 단체의 상층부가 아니라 중층부, 하층부겠죠. 지도자가 아니라 조직원, 회원,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산당의 동조 세력으로 만들어라. 한국의 경우는 위로부터의 통일 전선이 성공했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는 거죠. 종북정당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 때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국회의원, 다른 야당 세력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주사파 종북 세력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까지 들어갔는데 성공했어요. 위로부터의 통일 전술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아래로부터의 통일 전술, 이건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통일 전술을 잘 막았습니다. 자,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통일 전술을 어떻게 구사할까요? 평양에서 나온 북한 전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남조선 공산화혁명의 주력군, 그건 누구냐면 노동자와 농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을 봉기시켜가지고 자본가 세상을 타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별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동자, 농민들이 공산주의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별로 없어요. 왜? 노동자들은 노동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공산주의 혁명할 새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농사 짓느라고 힘들어가지고요, 뭐 공산주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노동자, 농민이라고 막 얼마 전에도 광화문에 몇만 명 모여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그 사람들이 무슨 노동자입니까? 귀족 노조들이죠.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노동자란 이름으로 데모하는 사람이죠. 뭐 광화문에서 데모 열심히 하던 농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고, 또 제가 이름 대면 고소당하겠죠.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양반 고향 근처 동네에 가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 농민운동하고 맨날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과격한 시위하시는 아무개 농민의 고향 아닙니까? 그 양반 농사 잘 지으세요? 물어봤더니 그 동네 농민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무슨 농민입니까? 내가 이 동네 20년 살았는데 농사 짓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그 동네 농민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그 농사 지으려면 그 자기 동네에서 밭을 갖고 오든지 논을 갈아엎든지 해야지, 맨날 광화문에서 데모하는데 뭐 농사를 리모컨으로 지어요? 휴대폰으로 뭐 인공위성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무슨 농민입니까? 농민 노동자의 이름을 한, 농민 노동자를 앞세운 혁명가, 반체제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활약하게 활동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혁명의 주력군은 노동자, 농민이라고 되어 있고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포섭의 제1대상, 통일전선전술이란 건 딴 세력을 포섭하는 거잖아요. 자, 북한에서 볼 때 남조선 공산화를 위해서 포섭의 제1대상이다 라고 딱 1980년대, 70년대부터 찍어놓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포섭의 제1대상.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누구? 학생. 찬양인도만 잘하신 줄 알았더니 아주. 학생인데 그냥 학생이 아니라 좌파적 청년 학생 및 지식인. 이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제1 포섭 대상은 좌파적 청년 학생 및 지식인. 여러분, 이 전략이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무지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좌파적 청년 학생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의 지식인, 뭐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파처럼 보이면은 창피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 그래서 막 좌파 행세를 해야, 그래야 뭔가 진보적이고 시대에 부합되는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이미 뿌리를 박았어요. 왜? 제1 포섭 대상을 향해서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포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공산주의를 강의하냐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2018년 대한민국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처음에 왜 이승만을 강의했냐면요, 우리가 누리는 5,000년 동안 가난하고 헐벗었던 나라가 밥 세끼 먹고 야식까지 먹고 비만이 문제가 되는, 비만 때문에 막 기도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은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고 그 눈물겨운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번영이 가능했습니다. 똑같이 2018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북한에 오랜 전략이 있었고 방법론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평화라는 투쟁 방법. 두 번째는 통일전선 전술. 세 번째는 언론과 대중선동의 전술입니다. 레닌이 쓴 책, 이 책도 몇 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화병. 전위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전계급, 즉 광범한 대중이 전위를 직접 지지하거나 혹은 적어도 전위에 대하여 호의적 중립을 지킴으로써 적을 지지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는 오직 전위만을 결정적 투쟁에 투입하는 것은 바보스러울 뿐만 아니라 죄악이기도 하다. 전위, 정예된 혁명가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곧바로 혁명을 추진하는 것은 그거는 죄악이다. 아주 나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 혁명의 간족이냐 만족이냐. 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얘기예요. 혁명을 하는 결정적 시간이냐 지금이 아니냐. 전위가 마련됐다고 공산혁명에 목숨 걸 수 있는 소수의 강력한 혁명가 그룹이 구성됐다고 해서 혁명하는 건 죄악입니다. 그 소수의 혁명가가 마련되는 건 기본, 그 위에 전 계급이 혁명에 호의적이거나 적어도 호의적인 중립, 최소한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우파, 반동, 자본주의 세력에 대해서 대중이 적대시하는 상황이 와야 혁명이 가능하다. 이거 읽어보면 지금 한국 상황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젊은이들이 댓글 다는 거 보니까 어느 당을 지지한 어느 지역,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나쁘다. 그런 댓글 저도 많이 봤어요. 우파를 지지하는 거는 죄악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민주투사로 위장한 좌파 종북 세력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호의적 중립을 보내고 있어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 말이 맞죠? 이 좌파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과 싸우는 우파 애국 세력들은 적대시합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됐어요. 이건 레닌 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조사해 보니까 난 그 조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70%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최소한은 호의적인 중립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 북한 정권을 적대하는 사람, 저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평화냐는 말이 틀렸다는 강의를 제가 한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이런 말로 아주 그냥 전쟁을 추진하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한테도 주적이 누구냐 질문을 했더니 미국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아요.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사관학교 가갖고 그 사람들이 군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호의적 중립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반공을 외치는 사람은 적대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냐?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그 밑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전면적인 정치적 폭로, 저 우파 정권, 반공 정권의 약점을 잡아서 폭로하는 거예요. 그걸 선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폭로하고 선동한 게 광범위한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려면은 폭로와 선동을 퍼서 날릴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언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언론, 방송, 포탈, 유튜브 다양합니다만 레닌이 처음 혁명할 때는 신문밖에 없었어요. 그 레닌은 신문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이렇게 대중을 선동해서 조직화하고 혁명하기 위한 활동은 자주 발행되는 전국적 신문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전국적인 규모의 자주 발행되는 신문이 없으면 공산주의 혁명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언론을 중요시해요. 이 신문을 중심으로 자연히 형성되는 조직, 이 신문의 협력자들의 조직이야말로 전 인민의 무장 공비를 지정하며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준비를 가진 조직일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언론을 집단적 교육자,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혀요. 박근혜 정권의 탄핵 사태 요 네 가지로 딱 들어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집단적 교육, 선전, 선동, 조직. 그래서 소련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17년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짜르라 그랬습니다. 짜르, 황제가 통치하던 러시아 정부가 무너져요. 그 왜 무너졌느냐? 이때 공산주의자들이 숫자는 얼마 안 됐는데 뭐 볼셰비키 당원이라 그래서 100명도 안 됐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공산장원이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 우리 남북한 합친 거에 100배 이상 112배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큰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공산당원 숫자는 100명도 안 되는데요. 공산당의 호의적인 신문은 41개가 있었습니다. 29개가 러시아어, 12개가 러시아에 사는 다양한 소수민족의 언어. 그 공산당원이 100명이 안 되는데 신문은 41개를 돌렸어요. 그 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약점을 물어뜯고 공격하고 폭로하고 선동을 해서 무너뜨렸어요.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과정도 박근혜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폭로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폭로와 선동을 할 때 내세우는 구호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그 레닌의 유명한 말, 우리 히스코리아 시작될 때 제가 요 제목으로 쓴 칼럼 여러분께 다 보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민주주의가 망하도록 어떻게 폭로하고 어떻게 선동하고 어떻게 선전하느냐?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계속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망가뜨리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공산화를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혔을 때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겁니다. 공산화 투사에 대한 체포다라고 말하지 말고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잡혔는데 그때 뭐를 외치냐면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거예요. 민주화 투사를 체포했다 이렇게 막 선동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산주의 종북 교육을 합니다. 그 독극물 쓰레기 수준의 이상한 교과서를 가르쳐가지고 그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 그럼 뭐라고 받아치냐면 공산화 교육, 종북 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이때 민주주의를 외쳐야죠. 민주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북한이 쳐내려오면 합세해서 혁명을 일으킨 걸 모의했던 이석기라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했어요. 그 종북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민주정당에 대한 해산이다.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아니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데 민주주의는 자유를 주는 건데 왜 정부가 내 자유를 제한하냐? 왜 우리를 탄압하냐? 이렇게 민주주의를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공산화 혁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민주화 인사로 둔갑을 해가지고요. 국민 세금으로 몇 억씩 보상급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성공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왜? 국민들이 민주투사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괜히 오해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수십 년을 두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민주주의를 분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외칠 때요, 저건 민주주의니까 좋은 거야, 공산주의가 아닐 거야 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다가 나라가 다 기울었습니다. 누군가 민주주의를 외치면 분별해야 돼요. 저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냐, 진짜냐 가짜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냐,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민주주의냐,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민주주의냐, 그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2018년 대한민국이 겪는 모든 위기의 근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신문 이런 걸 이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러면서 막 반정부 활동을 해갖고 나라를 다 무너뜨린 다음에 공산주의자가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917년 11월 10일 날 혁명 성공하고 딱 3일 되자마자 레닌이요, 중요한 신문 하나 두 개를 빼놓고 나머지 신문들을 다 폐간시켜 버렸어요. 아니, 어제까지 같이 싸웠던 신문사를 다 문 닫게 하니까, 아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 어떠냐라고 항의했더니 레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 신문을 관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자의 길을 그만두는 것이다. 국가는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건설된 제도이다. 이제야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폭력을 조직하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폐쇄된 것은 신문의 전부가 아니었다. 머지않아서 전부 폐쇄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지만 막상 이 공산당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탄압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이 그대로 들어간 데가 대한민국 교과서 시장입니다.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면 일방적 견해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에 침해된다 라고 좌파 단체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면 다양성이 파괴되니까, 그럼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다양성이 존재했을까요? 2318개가 되는 고등학교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하는 교학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군데였습니다. 2317대 1. 이게 다양성이에요? 근데 그 한 군데도 사방에서 좌파 단체들이 막 협박하고 데모하고 난리를 쳐갖고요, 채택하기로 했다가 포기했어요. 2018대 0, 2318대 0. 이게 다양한 겁니까? 이건 독재가 아니라 이런 걸 전체주의라 그래요. 하나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좌파적인 역사관을 가진 책만을 강요하는 겁니다. 사상의 다양성을 외친다면 아주 강성 우파도 있고 온건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고, 그죠? 온건 좌파도 있고 강성 좌파도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20%, 20%, 20%, 20% 이렇게 한 대여섯 개의 흐름으로 나눠져 있다. 이러면 다양성이죠. 그렇게 다양한데 정부가 국정화하겠다 이러면 다양성에 반발하는 게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2018대 0입니다. 자기네가 다 갖고 있으면서 학교가 하나가 채택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거다. 2017대 1에서 2018대 0으로 만드는 거,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다양성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좌파 정권에 들어오면서 우파 언론들이 잔뜩 긴장하고 지금 두들겨 맞을까 봐 겁먹고, 맞으면 그냥 죽을 수 없다, 반격할 거리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 현상도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과연 계속해서 보장될 수 있느냐. 일단 시민사회 대중의 영역에서는요, 노무현, 김대중을 찬양하는 건 이렇게 욕먹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어디서 찬양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똑같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 운동장이 기울었기 때문에 좌파를 찬양할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우파를 찬양할 자유는 이렇게 저렇게 정부가 굳이 나서서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쪽에 워낙 세력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언론을 장악한다. 네 번째, 공포 전술. 요 얘기는 제가 박헌영 강연하면서 좀 했습니다.
레닌이 쓴 책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교자 카우츠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는 이 혁명에 반대하는 자들이 반격을 못하도록 아예 공포심을 줘서 반항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주경문이라는 공산당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분이 폭풍 10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80가지의 살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망향대, 사람을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았다가 끈을 놓쳐갖고 땅에 꽝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매달았다가 다시 떨어뜨려요. 사람을 나무에서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죽이는 방법. 양우분시, 이거 옛날 중국 황제들이 반역자 처벌하던 방법인데요. 사람의 두 다리를 말하고 소한테 묶어요. 그래서 한쪽 말은 오른쪽으로 뛰고 한쪽 말은 왼쪽으로 뛰고 사지를 찢어져서 죽이는, 옛날에 그 성삼분 같은 분, 사육신이 죽었던 방법입니다. 이게 20세기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자굴분묘, 사람으로 하여금 손으로 땅을 파게 만들어요. 손으로 뭘 파죠? 손으로 땅을 판다는 게 쉽지 않죠. 손톱 다 까지죠. 손으로 뭘 파냐면 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생매장하는 방법. 타사, 이게 저 대구 폭동 이럴 때는 자동차에다가 묶어가지고 자동차에 사람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게 했는데, 중국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말꼬리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말이 뛰어다니면 끌려다니다가 아주 너덜너덜해져서 죽게 만드는 방법. 냉장, 사람을 매질해서 완전히 죽지 않고 반쯤 죽게 만든 다음에 눈 속에다가 묻어서 얼려 죽이는 방법. 남편이 아내의 배를 밟아서 죽이게 하는 방법. 겨울 물에 적신 이불로 둘둘 말아서, 이게 물에 적셔갖고 둘둘 말면은 확 얼잖아요, 그죠? 콜라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 이거 주방 타월 같은 거 물에 적셔갖고 콜라를 둘둘 마른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이 콜라 시원하게 하는 방식을 사람한테 썼어요. 물에 적신 이불로 둘둘 말아서 나물에 매달아 얼어 죽게 만드는 방법. 땅에 구덩이를 파고 희생자를 선체로 코 밑에까지, 여기까지 사람을 딱 묻어요. 묻은 다음에 몸 둘레의 흙을 다짐으로써 호흡을 못하게 해서 숨 막혀 죽게 하는 방법. 여기까지 탁 하면 숨 쉴 때마다 코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생매장시켜서 질식해 죽게 하는 방법. 따발총으로 위협당한 희생자가 깨진 유리 조각 위를 알몸으로 기어가게 만들어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수천만 명을 학살했던 학살자들의 후예가 지금 현재의 중국 공산당이에요. 시진핑 아버지가 중국 혁명의 위대한 원로였죠. 이렇게 80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그게 지금 현재 중국을 다스리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맨날 민주화 인권을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요, 친중 정책을 펴니다. 말로는 인권 민주 그러면서 학살자들만 좋아해요. 북한 정권하고 친하려고 그러고 중국하고 친하려고 그러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공포 전술입니다. 자, 결론. 영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라는 건 살인과 거짓의 영입니다. 보엔스키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공산주의 비판 전집에 보면, 거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워서이다. 요즘 제가 텔레비 잘 안 보지만 가끔 텔레비 틀면은 이 보엔스키의 말을 실감해요. 이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지? 설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겠어? 라고 믿다가 다 속아 넘어가요. 텔레비 보면 요새 무슨 작가, 평론가 이러고 맨날 텔레비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야, 저 사람은 10년, 20년 어떻게 쉬지 않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 인내심을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거짓말해, 쉬지 않고. 근데 그 암흑의 작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TV 나와서 말을 무지하게 잘하는데요. 그 방송을 하는 PD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 작가가 하는 얘기가 방송에 나갔다 이게 틀리면은 방송사가 고소받고 그러니까 PD들이 막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작가 암흑의 작가가 막 떠들면은 저 말이 맞나 자료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틀리다는 거예요. 그 저 방송사 PD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니면 뭐 암흑의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저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끔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가끔 참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 이 공산주의. 자, 주경문이라는 사람,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낸 선언, 문장, 법률 제도는 그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북한 정권,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가 주체가 돼야 된다. 네 운명을 네가 개척해라. 조선민족이 제일이다. 인민의 지상낙원. 다 말만 들으면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적색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 참여한 다음 수년 후 이 정권의 본질을 이해한 뒤에 생각한 것인데 만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우리의 자손이 오직 이 문헌, 공산주의자들이 쓴 말과 글에 의해서만 이 시대를 관찰한다면 정말로 천국이 이 세상에 나타난 줄로 생각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공산주의자 말을 듣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평화가 온 것처럼 이제 자유와 번영 민주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아름다운 문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거짓말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숱한 나라들이 공산화됐어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해갖고 정권 잡아서 나라를 공산화시킨 다음에 그 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번영했습니까? 공산주의 들어가서 번영한 나라가 어느 나라 있어요? 100개국 이상이 결국 다 공산화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이 극좌파들의 비극이 뭐냐면요. 나라가 제대로 되면 공산주의 극좌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나라에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만약에 극좌파 공산주의가 성공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느냐 공산당이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는 멸망의 이데올로입니다.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뭐냐? 그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나라가 공산화됐고 공산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나라를 번영시키는 데는 어느 나라 공산당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을 잡고 나서 나라를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노벨 문학상 받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아주 걸작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안 읽으셨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참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진리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승리했어요? 2018년에 대한민국은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무슨 혼합주의, WCC, 기독교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운동이 진행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북한 정권과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승리한 것 같지 않아요? 솔제니치 그 얘기했어요. 진리는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리는 뭐 하느냐? 다만 다른 모든 것이 소멸해 버렸을 때 그 뒤에 남을 뿐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공산주의 국가를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자들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승리했어요. 그렇게 승리한다면 어떻게 했죠? 나라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 죽여가지고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소멸하고 공산주의 경제도 소멸하고 공산당 따라가다 수많은 사람 죽고 다 소멸되고 뭐가 남았어요? 진리가 남았습니다. 무슨 진리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심판받는다. 아멘이시죠? 그 진리가 남는 거예요. 이게 역사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역사가 딴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 역사고 작게 보면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모이면 그게 그 시대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역사가 인생이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역사입니다.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소멸이 남죠. 그렇게 거짓말치고 사기친 대가를 내가 다 치르죠. 그럼 내 인생은 비참해지고 뭐가 남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작살난다라는 진리가 딱 남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진리는 안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자유와 번영이 되고 어쩌고 그러는데 왜 경제는 이 모양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취직이 잘 돼요? 얼마 전에 신문 헤드라인 제목이 뭐였냐면 10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46조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돈이 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온갖 경제정책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청년 실업률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거짓말에 속으면요 하나씩 다 무너져요. 지금 뭐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만 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소멸되고 진리가 남아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정말 작살 나는구나 라는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다는 진리가 남는 겁니다. 아나 솔제니친의 이 말이 옛날에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세상에 이 말이 참 요즘처럼 실감이 날 줄은 몰랐어요. 자, 결국 공산주의라는 건 영적으로 보면 살인과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래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뭐 문 목사님이랑 이렇게 몇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자꾸 이걸 물어보셔가지고요. 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박호정 목사님, 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냥 평범한 대화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강사가 돼 있어요. 뭐 청년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갖고 청년을 도와야 되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 2월 달에는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강사가 딱 됐어요. 와, 그 2월 달에 내가 하루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오산까지 가서 강의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늘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사탄은 아니시지만 하여간 그런 비스무리한 전략을 쓰시는 문 목사님, 박 목사님 앞에서 내가 깨어서 있어야 돼요. 지난주도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 그 다음날 집회가 있다고 강사로 오라는 거였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그 마수에 걸려들지 않고 강사가 안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가. 근데 뭐 지난주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청년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앉아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제일 중요한 기본 전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다 성향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독교 애국 세력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소수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소수파는 소수파답게 굴어야 됩니다. 소수파는 소수파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김정은 호감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호감이 70%랬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소수파입니다. 동성애 합법화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동성애 존중하는 게 뭐 그냥 인권이라고 요즘 난리인데 소수파입니다, 여러분. 요새 아랍 난민들 막 몰려오고 난리가 났죠? 이슬람 허용해야 된다. 이슬람과 공존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뭐야 이 사람들 도대체. 김정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슬람도 안 좋아하고 그죠? 동성애도 별로 안 좋아하고 게다가 기독교인이야. 20대인 주제에 20대 교회 출석률이 한 3% 된다 그래요? 거의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지 수준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라 그러세요?
아니 3%밖에 안 되는 교회 출석자인 주제에 아니 그럼 딴 거라도 좀 다수파처럼 큰 길로 가야지. 3%에 속하는 소수파면서 동성애도 싫어해. 공산주의도 싫어해. 김정은도 비호감이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소수파인 걸 인정해야 돼요. 갑자기 지금 뭐 한국이 확 뒤집어져 갖고 정상궤도에 올라가서 우리가 다수가 될 거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3주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오랫동안 투쟁했어요. 제가 3월 달에 박헌영부터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감옥 가고 죽고 고생하면서 일제시대 때부터 공산주의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겠어요. 역사의 대세라는 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수파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소수파로서 생존하고 이 소수가 다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첫째, 우리는 소수파이기 때문에 오해받는 걸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뭐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집에서도 지난주에도 뭐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가족 가운데서도 야 지금 대한민국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너만 그렇게 아주 유난 떨고 그러냐? 지금 무슨 위기냐? 대통령도 정치 잘하고 잘 굴러갔는데 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동성애 이슬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요. 쟤 진짜 이상한 애다. 저놈 아주 꽉 막혔네. 게다가 아주 개독교야? 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빈정거리고 핍박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소수파는 소수파답게 굴어야지. 그럴 때마다 막 핏대 올리고 그럴 때마다 막 내가 억울해서 그럴 때마다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는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는 소수파다. 다수가 볼 때 나는 이해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소수파로서 이 길을 끝까지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죠. 누가 오해하고 조금 뭐 빈정거리고 그런다고 그때마다 핏대 올리면은 혈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당한 생존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소수파가 될 거면 유능한 소수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공산주의하고 좌파는 일종의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유재산 제도를 다 없애면,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만들면 개개인이 다 아주 행복해진다. 집단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국가를 바꿔서 혁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집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기업, 자본가, 가진 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적대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 언론 보면 맨날 기업 때리잖아요. 맨날 기업 회장들이 갑질한 거 맨날 폭로하죠. 자,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도 말하는 게 국가가 국민을 책임집니다. 실업자도 책임지고 뭐 출산율 낮은 문제도 책임지고 하여간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고 복지 혜택 막 늘리고 근로시간도 국가가 다 조정하고 임금도 국가가 조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가진 자, 돈 있는 사람, 부자, 기업가 아주 타도해야 될 적대적인 도둑놈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다수파로 살아가는 A라는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요. 좌파 정권이 복지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 복지 혜택 나올 때마다 계속 의존해요. 나라에서 주는 수당, 혜택, 복지제도, 포퓰리즘 마음껏 즐기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집단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 살면서 불행하면은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기득권 세력의 잘못이죠. 재벌의 잘못이고 가진 자의 잘못이죠. 지금 세상 그대로 가진 자를 증오하면서 집단을 따라서 복지 혜택을 즐기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A라는 20살 청년. B라는 똑같은 20살 청년은 이 다수의 흐름에서 벗어나요.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무슨 얼어 죽을 국가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국가에서 말한 혜택? 그걸 내가 왜 받아? 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내가 왜 국가 혜택을 받는 인생이 돼? 그 자기 인생 자기가 막 살아갑니다.
가진 자에 대해서 증오하지 않아요? 가진 자가 갑질하는 건 증오해. 못 가진 자가 갑질해도 증오해요. 가졌느냐 못 가진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질이 중요한 거죠. 못 가진 자가 갑질한 건 선이고 가진 자가 갑질한 건 악입니까? 가진 자가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싸우지만 동시에 그 가진 자가 가지게 되기까지 겪었던 과정은 존중해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 타도하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 멱살 잡고 싸우지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개발시킨 노하우는 따라서 열심히 배워요. 그러니까 가진 자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지만 동시에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부자를 보면 배우려고 그래. 저 사람 어쩌다가 부자가 됐는지. 자, A라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가진 자를 증오하면서 타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살아가요. B는 내 힘으로 살라 그러고 가진 자를 보면 갑질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될 수 있으면 배워요. 나도 같이 성공하고 싶어 해요. 자, 20살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평균 수명 82살까지 62년을 A와 B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퀴즈.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클까요? 예? 제가 질문하는 게 이게 질문이 맞아요? 여러분이 저를 비웃으셔야 돼. 아니 이호 목사 저런 걸 질문이라고 하나? A가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B가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애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소수파의 길을 가면 물론 뭐 목사가 성공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예수님 주시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주시면 성공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둘 다 필요하죠. 뭐 성공하는 거다 나쁜 거다 이것도 극단이죠. 그렇다고 또 뭐 축복받고 성공 받으려고 예수 믿느냐 그것도 극단입니다. 아니 뭐 말 하나 많아.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공산주의 믿었던 사람 다 굶어 죽었어요. 당에서 배급해 주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던 사람 다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럼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북한 경제가 무너졌을 때 어버이 수령이 배급해 준다. 우리는 공산 같이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서 사유재산을 챙기는 건 공산주의자로서 죄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굶어 죽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식으로 살아. 우리 집에 쓰고 남은 물건을 갖고 나가서 자본주의식으로 팔아요. 이렇게 판 사람은 굶어 죽지 않고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도 재벌이 있다 그러죠. 장마당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공산주의식으로 살면 굶어 죽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자본주의식으로 산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세상이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이 좌파 세상에서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착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악한 거. 당연하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선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악한 거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보다 악해요. 하나님보다 악한 것도 악이죠, 물론. 제일 무서운 악이 뭐죠? 하나님보다 선한 게 더 무서운 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동성애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현대 인권 진보주의자들은 하나님 되게 악하시네. 동성애 하는 거 허용해야지 그걸 왜 하지 말라 그러셔? 이런 못된 하나님 있나? 하나님을 야단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편협하시네. 무슨 예수야?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신학을 가르쳐요. 하나님께 구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아멘이시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단체 간사들 저한테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등록금 다 대주고 결혼할 때 전셋값 다 대주고
그건 악이다. 악이죠. 일하지 않으면서 왜 먹습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먹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포퓰리즘, 복지, 공산주의 이게 왜 죄악이냐면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게 만들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복지 혜택을 줘야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는 공산 세상으로 가야지. 아니 하나님이란 양반이 이렇게 악하셔가지고 일하지 않는다고 먹지도 말래. 와, 밥도 못 먹게 만드는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착해지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선해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한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일하지 않는 자도 다 먹여주는 복지, 포퓰리즘, 그 하나님보다 더 착해지려는 그런 악한 사상을 믿고 살면은 인생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공산주의 실험이 그렇게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혜택 같은 거 바라지 말고요. 무슨 국가가 내 인생 책임진다 이런 거짓말 믿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지 무슨 국가가 책임집니까? 무슨 당이 책임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딱 바라보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한다. 뭐 부자든 성공한 사람이든 배울 점 있으면 열심히 배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좌파 세상에서도 유능해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파로 살아가는 방법, 첫째는 오해받는 건 당연, 둘째는 기왕 소수파니까 유능한 소수파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힘을 합쳐야 돼요. 좌파의 광풍이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박호종 목사님이 항상 명언을 하시죠. 사울의 때에 다윗이 준비된다. 이 좌파 세상 속에서 이 애국 청년, 기독교 청년들이 곳곳에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유능해져야 돼요. 중요한 포스트들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딱 키우면서 우리 애국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합해야 돼요. 실력을 쌓으면서 연합하고 있다 보면요, 이 좌파의 광풍이 사그러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이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장은 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력을 쌓고 유능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뒤집으실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실 때, 이 결례를 정상화시키실 때 세상을 바꾸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크리스찬 리더로 청년 한국의 모든 우리 회원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